이 힘이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동기를 정당화해요. 그걸 하고 싶게 하고 그걸 하는 것이 옳다고 합니다. 토지 소유권에 대한 기능적 분석.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작업은 적합성과 관련성의 원칙에 따라서 토지 소유권들을 조직하고 분류한 일이다. 트로브리안들의 공동체와 같은 농경 공동체에서 사람들은 땅을 일궈서 생계를 이어간다. 그러므로 토지를 경작이라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인간과 땅 사이의 모든 관계들 가운데 명백히 가장 중요하다. 이게 그 인간이 땅과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하는 데에 대한 깊은 의식이 작동한 결과 같아요. 어제 해양인류학 책을 읽으면은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인간은 반드시 물과 관계를 맺어야 된다. 이것도 뭐 이렇구나 막 이런데 뭐 같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섬 있지 않습니까? 섬. 섬이 약간 섬이랄까 뭐 독특하다. 뭐 이런 것도 생각이 들고. 그런데 자, 명백히 중요하다. 다른 모든 농사꾼이나 경작자에게 그러하듯이 트러블리안들에게 토지란 곧 토지가 주는 것을 의미한다. 소유가 누구에게 있냐면은 토지에게 있어요. 선생님들 요거 그 읽으실 때도 저는 되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어, 그, 고- 어쨌든 되게 새롭게 발견하게 된 부분이에요. 소유는 누가 소유를 하냐면 땅이 우리를 소유하는 거지. 요건데 이걸 이제 신화가 얘기를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요거 보다가 카프카에 있다가 또 뭐 일을 하다가 이게 어머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요 프로세스 있잖아요. 글을 쓰거나 공부를 할 때 한 책만 계속 파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다른 사고를 이렇게 치면서 계속 그 문제를 보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요런데, 이렇게 보면은 토지는 그에게 양과 타이투와 타로와 코코넛과 바나나를 제공해 준다. 토지가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내가 뭐를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트로브리안들인들은 생산자로서, 소비자로서 이러한 경작지 농산물에 관심을 내. 이게 되게 이 문장이 그제 어려운 거죠. 내가 생산한다고 하면은 이 동사가 내가 뭘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실은 땅이 주는 거예요. 라고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어, 생산자로서 트리브리안드인들은 그의 토지가 참 이게 책을 읽는 진짜 재미인데 여기는 소유격을 그의 토지라고 하잖아요. 근데 천천히 보면 경작할 때 자기 앞에 놓이는 것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한국어를 저는 이렇게 읽는 것도 참 좋은데 그의 토지가 가구에 필요한 농작물의 일부를 그리고 다음에 경작을 위한 종자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동료 마을 사람들과 힘을 합해 토지를 일궈서 마을 전체를 풍요롭게 하고 굶주림을 막아내기 때문에 그는 이게 토지와의 관계가 땅이 나한테 주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더 풍요롭게 하고 굶주림을 막아내고 그는 경작지에서 자기 누이의 가구 혹은 다른 어떤 모기 친척들의 몫인 우리 부부를 생산하기 때문에 그는 경작지 덕분에 제가 이렇게 강조가 되더라고요. 경작지 덕분에 족장에게 공물을 지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경작지 덕분에 교육을 위한 수단과 부족의식에 기부할 수량을 얻기 때문에 그리고 경작이 잘 되면 그의 명성이 높아져서 그래서 자신의 토지를 소중하게 여긴다. 제가 아마 인류학이라는 이 공부에 이제 어떤 개념적 접근에 있어서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소유 개념이구나. 그래서 말노프스키 책이 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 어떠십니까? 요런 부분이랄까? 아니면 지금 우리 읽은 거 가지고 이제 토론을 바로 들어가도 되는데요. 편하게 그 얘기를 해주십시오. 네.
안 편하신가 보네요. 아, 이거는 다음 주에 합니다.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하는 거고, 여기서, 뭐 요런 생각 잠깐 하면서 이제 그 들어가도 좋겠다. 네. 말씀은 감동적인데 어떤 말을 더 잘하는 그러신 예, 예, 건가요? 예. 그런 느낌입니다. 예, 예. 어, 네, 그 테마가 되게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땅과의 관계가 모든 풍경이 신화로 물들어 있고 모든 나무와 바람이랑 내가 다 이렇게 이야기 안에서 연관된 세계에 이제 사는데 근원적으로 그 소외가 없달까? 요런 부분을 재밌게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타로 여자 판다누스로 가볼까요? 갔다가 뭐 또 충분히 마주칠 수 있는 얘기니까요. 그러니까 북쪽에서는 뭡니까? 타로 말고 까먹었네요. 타이투? 타이투죠. 타이투? 북쪽에서는 타이투고, 이 남쪽은 약간 이제 그 조금 척박해서, 그 다음에 이제 토질이 달라가지고, 타로가 되게 위상이 높다. 근데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타이투의 지위가 흔들린 거는 아니고, 그런 거죠. 타로가 위상이 높고, 타로 경적지, 타로 경적지에 대해서 주술도 행해진다. 그래서, 어, 그 126쪽에 맞죠? 타포프네요. 저도 이거 어제 어, 타포프인데 이 경작지 타포프는 밑에서 셋째 줄에 영들에게 바치는 식량 곡물 카시발로마를 제공해주는 경작지. 타포프에서 수확한 타로를 푸딩, 포리지 이거 되돌아오는 영들에게 바친다. 그러니까 이제 영들에게 그러니까 영과 직접 관계를 맺는 땅. 타로 땅 이렇게 돼 있고 타이투가 이게 되게 잘 자라는 모양이네요. 전 읽으면서 이게 이제 기준 작물인가 싶을 정도로 얘 주기 따라가지고 옆에 애들 거의 따라오기도 해서 이게 그 인상적인 작물이구나 생각도 됐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 131쪽에 보면은 이제 두 번째 문단에 오마라카나에는 어떤 특별한 공식적인 타로 주술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주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섬 전체에서는 오마라카나가 표준이고 그걸 이제 명확하게 해야 되고 그러나 지역에 따라 가지고 뭐 강세를 부여한달까요? 그래서 특별히 주술이 더 들어가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가지고 오면은 그러니까 그 말루스케 포인트는 이게 완전히 그 성질이 다른 두 주술 체계가 있는 건 아니다. 섬 전체가 그 타이투에 대한 위상은 대단히 높은 거고 여기서 어떤 변형으로서 타로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게 알아차려야 된다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뭐 중간중간에 이제 유리쌤이 해주신 것처럼 요 경작 주술이 뭐 터부 수반하는 거, 안 수반하는 거, 뭐 물질의 주문을 읊는 거, 손바닥 비비는 거 여러 이제 행위가 주술이 말과 행위, 그 다음에 대상 요 세 가지 요소를 만족시킨다는 지난주 얘기가 이어지고요. 야자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어제 제가 세미나 준비하면서
어제 해양인류학 준비하면서 폴리네시아 문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참 재밌겠다는데, 모아나 보셨습니까? 모아나? 우리 모아나 필독이야, 필독. 우리 그냥 동아 인류학이라서 모아나 봐야 돼요. 각자 알아서 과제로 모아나 1, 2를 하여튼 4월 안에 모아나 1, 2를 보자. 그 3편이 올해 나온 하여튼 2편 이상하게 끝나가지고 3편이 예고돼 있거든요. 그게 폴리네시아 신화를 그대로 가면서 폴리네시아 신화를 갔는데 실제 역사적으로 폴리네시아 섬들 사이의 관계를 투영한 만화더라고요. 아, 그거 그 폴리네시아 신화가 그 번역된 책이 이제 그 사람들이 뭐 별 관심이 없으니까 없어가지고 찾기 어렵고 그런데 뭐하나다 뭐하나 우리 뭐하나 뭐하나 노래 가사 있잖아요. 노래 가사다 신화가 그대로고 아무튼 뭐하나 중요한데 거기 코코넛이 되게 많이 나와요. 아무튼 그 코코넛 중요하다 폴리네시아에 가면은 그렇게 하고 자 야자 열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은 유리쌤의 유리쌤의 재치 있는 포인트에 유리쌤의 해석이 더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유리쌤의 그 과제 하실 때 여기서 유리쌤이 좀 더 쓰시면 이걸 재밌겠다라는 부분이 제가 많았거든요. 그 유리쌤이 좀 더 쓰시면 좋겠고. 자, 이게 제 135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우는 농작물 말고 즐거움을 위해서 중요한 농작물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빵으로는 안 돼. 케이크 디저트를 먹고 이게 재미와 흥미가 없으면 또 안 돼. 이렇게 생각이 돼서 야, 참, 자, 그 두 야자가 비슷한 소유권 체계에 따라 움직인다는데 전체를 근데 그 다음에 그 빌랑나무는 흙문제다. 약간 성적으로 관련이 있는가 이러시고 전체 주인은 그 족장이죠, 족장. 이게 이거 제가 생각을 해본 건 이겁니다. 이게 되게 취향과 관련돼 있어요. 취향과 관련돼 있고 취향이라기보다 되게 즉흥적이면서도 사람들의 이게 본질이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뭐 가다 피곤해서 뭐 쪽쪽 빠는 거, 약간 이렇게 무드 타기 위해서 좀 하나 따먹는 거, 뭐 이렇게 재미로 냄새로 뭐 이런 거잖아요. 그게 매우 요새 같으면 취향과 관련된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주인이 누구냐면은 족장. 뭐 개인적으로 옥현쌤이 저 빌랑나무 내 거야 이렇게 할 수가 없고 그 이게 족장이다. 이게 되게 공공재구나 취향이 이렇게 그 취향을 이런 생각도 제가 하나 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135 두 번째 문단 넷째 줄에 족장은 그 지구의 모든 야자나무의 명목상 소유자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취향이 공공재다. 뭔가 뭐 어떤 풍경이 떠오르. 우리가 막 먹방을 찍고 어디 가서 인증샷 찍고 하는 이 모든 거 있잖아요. 다 이제 개인 경험에 직접 갖고 그런데 여기는 그것을 명시적으로 소유권이 저 사람에게 있다라고 이렇게 그 법적 소유권이 저기 있다는 거니까요. 이렇게 뭐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이런 장치랄까? 진짜로 사적 소유나 사적인 자기에 대해서 가져가기 힘든 여러 장치랄까? 뭐 이런 생각도 제가 여기서 좀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자 코코넛 야자의 열매, 잎, 싹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 식량의 한 품목인 덜 익은 코코넛에서는 가장 이게 전 이것도 처음 알았는데 코코넛이 덜 익어야 또 뭐 또 이게 다 정도가 있나 보네요. 하긴 바나나도 다 익어 가지고는 우리가 좀 다 익은 바나나 별로 안 좋아하고 이게 진짜 제가 그 따뜻한 바나나 있지 않습니까? 그나마 씹는 맛이 느끼기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그렇지. 덜 익은 코코넛에서 가장 선호되는 음료인 우유. 이 우유라고 하나 봐요. 밀크라는 단어로 실제로. 그 과육은 진미로 여겨진다. 정말 맛없던데 저는. 이 취향의 혀를 근데 혹시나 안 먹어. 제가 의외로 그 혀가 되게 까다롭죠. 어, 익은 견과를 갈면 크림과 기름이 납니다. 제가 요리에도 관심 많지 않습니까? 혀는 까다로워도. 그래서 그래? 견과를 갈면 크림과 기름이 나온다? 요거 제가 또 딴 건데 제가 그 기름 있지 않습니까? 요리 기름. 도대체 튀김은 언제부터 했나? 이런 거 궁금해가지고
동물 기름 먼저 쓰나 식물 기름 먼저 쓰나인데 제가 막 이렇게 찾아본 거는 음, 그, 그, 콜라유, 옥수수유, 뭐 식용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보통 경작을 해서 되는 게 아니다를 제가 어디서 주워 읽어가지고 그러면 동물 기름 쓰는 게 더 빠르겠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기는 뭐 또 이렇게 또 되나? 도대체 기름 뭔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자, 그런데 평범한 채소 음식에 풍미를 더하는 양념. 아, 이거 시즈닝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더 하고. 그래서 코코넛 잎은 또 살림살이에 요긴하다. 하급 초과 지붕을 만든다. 이건 당연히 하급 초과 지붕이겠죠. 그 위에 우리가 그, 제 이름이 벌써 또 아니면 그 창고 있지 않습니까? 창고. 창고는 또 뭐 저저저 있고, 그러니까 하급 초과 지붕. 그리고 토착민들은 코코넛 잎을 열어서 창고의 벽을 덮는 덮개, 집에 뭔가 칸막 이게 자기 집 되게 이렇게 일상적이고 그냥 즉흥적인데 코코넛 잎은 바구니 또한 땅에 무언가 덮을 필요가 있을 때 코코넛 잎은 거친 깔개를 만들어 사용하고 제가 여기서 재밌었는데 다 쓴 뒤에 미련 없이 던져버린다. 일회용. 근데 좀 쓰고 에이 뭐 이렇게 그 쓴 나무 가지를 보관 어쩌고저쩌고 아니고 그냥 얘는 언제나 썼다가 뭐 짰다가 에이 버리고 뭐 이런데 그 다음이 약권인데 136쪽에 어 미학적 관심과 관련된다. 아니 뭔가 되게 대충 쓰면서도 열매를 볼 땐 또 대단히 그 모양을 주제. 아, 이 사람들이 열매 이거는 뭐 배가 불러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올라라 뭐 이런 게 되게 육감적이면서도 식물한테도 되게 뭐 이런 그런 미학적 관심 이래가지고 이 좀 생생하게 코코넛의 지위랄까 이런 걸 볼 수 있었고 야자 경작은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안 어려워 단순하다 이러고 그 다음에 137쪽에 빛난 그러니까 어떤 돌봄도 필요하지가 않다가 코코넛의 이제 핵심이죠. 별로 그러니까 알아서 잘 자라고 이게 좋을 것 같은데 알아서 잘 크는 애들. 그건 얘는 가치가 덜 부여되어 있고. 그 다음에 빛낭야자도 137. 똑같은 방식으로 소유 경작 동일하게 미학적으로 중요하다. 미학적으로 중요하다. 그거는 기분 좋은 자극제이기에 사교 생활에 중요하다. 이건 그냥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약간 서로 즐기는데 되게 필요한 거다. 사치제죠. 그래서 추장이 좀 적극적으로 숨겨야 된대요. 이거는 사람들이 진짜 되게 그려지시죠? 이게 추장에 어디에 삐죽 보이면 그거는 보는 놈이 인자야. 아니 근데 재밌잖아요. 아까 다 추장 거라며. 근데 추장 거니까 내 거야. 보는 놈 인자야. 그 다음에 여기입니다. 자, 188쪽에 셋째 줄에 성애의 봉사에 대한 보답을 부활하라고 하는데 빌랑나무 열매를 부활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빌랑나무는 되게 성애와 관련이 있나 봐요. 취향이고 그러니까 이 사교라는 게 뭐냐면은 동성끼리 뭐 노래 부르고 뭐 같이 영화 보고 이런 게 아니고 앞에 되게 그 실정적인 관계일 수도 있고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야자들을 대상으로 카이트 부타프라는 주술이 또 수행됩니다. 주술 수행되는데 그것은 열매가 풍성해지도록 야자에 부과되는 터부 주술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배운 것처럼 터부는 기본적으로 금지다. 뭘 못하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열매가 풍성해지도록 이 말이 미학적인 거다. 풍성이 뭐 양이 많고 이런 게보다 모양이 되게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토착민들에게 하이투브타브 주술은 판단할 수 있고 바나나 잎으로 각각 만들어진 두 개와 마을 한복판에 세워진 막대기와 모든 야자줄기 둘레에 묶어있는 코코넛 잎의 띠를 주로 연상시킨다. 이것들은 터부를 표시하는 효과적인 상징들이다. 예식이 계속되는 동안 주술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열정적인 터부가 지켜져야 된다. 코코넛을 따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는 그 성장 주술이고 못 먹게 하는 주술인데 모양이 예뻐지도록 한다는 거지. 모양이 예뻐지도록. 그래서 카이토 부타프는 의례, 도덕, 법, 경제 복합적이다. 관심 활동. 자, 타이토 절기가 어 이게 근데 중요하다. 너무 그 다른 식량이 부족될 때는 또 먹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갈리 이런 거 할 때도 필요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요건이 있다. 그렇게 하고 어, 그 코코넛
이 제가 그 142쪽 같은 경우에 어, 모든 그 정잡지 주술에 들어가는 어떤 물건들 이런 게 다 142쪽입니다. 142쪽에 주술을 할 때 어떤 풀 같은 거 쓸 때도 풍성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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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이게 완전히 그 양이라기보다 미학적인 전체적 느낌 이런 게 강조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144쪽에 카이토 부타고의 첫 번째 주술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번에 보면은 어, 그 모양 중요하다. 물병 모양. 그 다음에 어 그래서 3번 145쪽에 둥글게 둥글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취향과 뭐 성애와 관련되어 있기도 한데 그런 거를 모양을 되게 중요시하는 주술과 함께 그 열매를 취한다라는 게 되게 격식 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 그 유리쌤 아까 나와 주신 것처럼 이 주술은 액마기 주술이다. 어, 자, 147쪽에 보면은 조갑이 나팔 만드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악기박물관에도 다녀왔지만 다 주술용이구나. 악기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악기박물관에 갔더니 되게 조개, 뭐 소라, 고동, 뭐 여러 가지 이제 독특한 악기들이 많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음악이라고 노래도 개인적인 건 아니고 음악도 참 개인적인 건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즐긴다기보다 다 음악이 갖는 관계성이랄까, 공동성이랄까, 주술성 이런 것도 생각해보고 147쪽에 세 번째 문단에 보면 이것도 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자들은 저마다 치료된 허브, 그러니까 주술을 부여하면은 기본적으로 뭐 치료 이런 단어 이제 처음부터 나왔죠. 그 이렇게 농경을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시즌 시작하기 전에 주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그 일본에서 작년에 썼던 그러니까 농구들을 치료해가지고 하는 걸 이제 작업을 먼저 했던 것처럼 모든 주술이 결국은 치료, 치유, 뭐 같은 얘기겠습니다만 이런 걸 그 목표로 하는 건가? 자, 그리고 나서 남자들은 조금씩 들고 자신의 나무 혹은 나무들로 가서 이게 아까 나왔죠. 감이 뭐 이렇게 대 같은 거던데 조금씩 그 밀어넣고 주술사는 향기로운 덩굴 식물인 마키타 잎을 조금씩 씹다가 뱉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침 있지 않습니까? 침이 갖는 그 무문자 사회의 어떤 상징성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침을 탁 뱉는 거 되게 모욕적인 행위라고 우리 문화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이렇게 마을의 모든 야장에 침을 뱉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뭘까 이런 생각도 들고 침이랄까 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육체라는 것에 대해서도 되게 상징적으로 해석을 다 하고 있는 사회고 특히 그 입에서 뱉어지는 침 이런 식의 어떤 의례화된 침 같은 건 의미 부여가 많이 돼 있구나 하면 뭐 그 세계 테마갱 이런데 이제 야생 부족들 보면 막 이렇게 주술사가 침 뱉고 뭐 이런 거 되게 지저분하게 저는 본 기억도 있고 해가지고 좀 의미가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이거랑 다르게 우리 소리박물관이라고 이제 서울에 그 헌법재판소 근처에 있는 거기 지하에 갔더니 배틀 노래라고 해서 영상을 틀어주더라고요. 수영쌤, 옥현쌤 그 기억하시 배틀 노래죠. 배틀 노래인데 그 실을 잡는데 그 잡는 그 장인들이죠. 이렇게 침을 맞죠? 침을 이렇게 까먹었네요. 하여튼 침을 이용해가지고 맞나요, 수정쌤? 침을 언제 기억나십니까? 침을 실에다 묻히잖아요, 이렇게. 예, 예. 아니 그게 이빨로 실을 이렇게 가르는 거예요. 이빨. 아, 그래, 침이 아니라? 예. 아, 그래서 여기가 항상 이렇게 자국이 있는데요. 예. 네. 이게 전 인상적이었어요. 그 몸이 그
이로 시를 만드는구나. 되게 도구를 써서 이 몸은 그냥 매끈하게 나로 있는데 어떤 도구를 만들고 짜고 하려면 요 몸도 계속 이렇게 변형이 되기도 하고 이 몸을 써가지고 시를 만든다는 게 되게 인상적이고 저는 그 침이 눈에 들어와서 저렇게 침 다 묻히면 저 지저분한 실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다가 아 그래야 되는갑다 싶기도 하다가 그래서 침 이렇고 제가 본 영화 듄 이런 데 그 보셨습니까 혹시? 거기가 이렇게 사막이니까 이 책 같은 거가 너무 중요해가지고 그 인간이라고 생각되는 누군가 이게 생물이 죽었어. 그러면 이렇게 그 같은 일족일 경우에는 그걸 모셔와가지고 뭐 제사도 지내고 뭐 그 몸 안에 있는 물 있지 않습니까? 그 물 되게 성수처럼 쓰고 뭐 이상한 부족이다 뭐 적이다 이러면 콕 찍어서 그냥 생활용수로 그거 쫙 빨아가지고 그렇게 쓰고 그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막 토하는 거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되고 아무리 비위가 상해도 이렇게 몸 안에 물이라고 하는 그거에 같이 그래서 제가 요걸 그걸 보면서 이 책에 대한 다양한 신화를 읽으면 비유가 많죠. 그 월경혈, 그다음에 뭐 토했다라든지 똥을 쌌다도 많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특히 체액에 대해서 침이나 혈액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또 이제 그 문문체사의 신화에 많으니까 그게 다 같이 평가되어 있는 육체의 물이구나 이런 생각도 재밌게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터보가 마을의 정교한 터보가 어, 내려집니다. 그래서 이제 유리쌤의 과제에도 있는데요. 요 148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제가 준비해 본 요 9장, 10장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제가 읽고 싶은 거는 이 주술을 하게 되면은 대상에서 뭘 보고, 나는 또 뭐가 되느냐. 요걸 이제 읽으면서 말씀드리면, 자, 148쪽에 사람들이 소음을 내는 것을 특히 나무를 쪼개거나 베어내는 것, 탕탕 두들기는 것을 금지하는 터부가 있대요. 그러니까 얘한테 이 전체적으로 주술은 성장 주술, 수학 주술, 뭐 준비 요 단계마다 있는 건데 이 코코넛 나무가 이렇게 이제 잘 자라도록 하는 거죠. 잘 여물도록 풍요로워지도록 이럴 때 이 자꾸 이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하니까 한 남자가 앉아서 다른 곳을 보고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당신이 와서 손가락으로 그의 갈비뼈나 배를 찌릅니다. 그는 화들짝 놀라서 뛰어오를 것입니다. 이처럼 당신이 나무를 두드리거나 코아 때 카푸아는 뛰어올랐다가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아니 너 앉아있는 사람한테 가서 배 찌르면 걔가 어떻게 하겠니잖아요. 식물에게서 같은 거를 보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유동적 지성을 가진 이건데, 어, 그렇죠. 네네. 지금 제가 이게 은유인가 한유인가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요거는 은유에 해당하겠습니다. 한유는 연결 관계를 이어가야 돼요. 지금 왜 은유라고 하는지 느낌이 오시죠? 이게 제가 우리 오해할 건데, 나무하고 사람하고 앉아있는 한 사나이와 서 있는 저 나무가 같다잖아요. 그래서 얘기가 끝났어요. 네, 은유죠. 한유는 그러니까 기차는 길어? 아니야. 긴 것은 기차. 기차는 빨라. 이래가지고 계속 그 차이 속에서 인접이 계속 이어나가지고 세계 전체가 하나로 연결됩니다. 이게 신화가 갖는 환유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신화는 둘 중에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둘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그 신의 발명에 신화 나오지 않습니까? 태양이 생긴 신화인가요? 그 꼬꾸댁하는 개 나오는 거, 덧니 생기는 그 얘기가 잘 보여주는데 여기 이게 보면은 어떤 그 이야기 체계죠. 그 너도 자는데 건드리면 기분 나쁘지? 아니, 그러니까 걔도 밥 먹는데 안 건드려. 그건 여기서 나온 거. 야, 사람도 기분 나쁘지? 쟤도 기분 나쁘지 않겠어? 제가 지금 클 건데. 이거 어떠십니까? 신한 어떤 이야기 체계, 주술의 체계에서 일상적으로 모두가 그렇게 아닐 거예요. 지금 주술의 애니까. 주술은 이렇게 인간과 식물을
그 같이 보게 합니다. 요거 어떠십니까? 다 좋은 말이라 뭐라고 드릴 말씀이 뭐 이러실 그냥 아무 얘기 우리 하면 안 될까? 예전에 저희 할아버지가 시골에서 밤에 그 시골에도 외등이 있잖아요. 가로등 같은 거. 그거 다 끄고 다니셨어요. 시골도 자야지 잘한다. 맞아, 맞아, 맞아. 걔 얼마나 계속 일하고, 맞아, 맞아. 유리쌤이 하신 유동적지사. 말씀이 맞을 것 아, 같은데. 유리쌤네. 근데 그런 사례가 구전처럼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막 네네. 생각나는 거는 이거는 이제 뭐 이제 생태 농업학교 이런 데 이제 젊은 생태주의 학생 청년들이 이제 막 가서 뭐 플라스틱이니 그런 석유 제품을 안 쓰는 거에 막 경도된 친구들이었는데 이제 그 벼 모종을 별을 파종해서 이제 처음으로 논에 내는 시기는 되게 일러요. 4월이나 이래요. 근데 그때 부직포로 다 이제 농부 선생님들이 덮으니까 이거 꼭 덮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학생들이. 이거 이제 석유 제품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제 그 농부 선생님의 답변은 너 요새 밤에 잘 때 이불 덮지 않니? 얘네도 이불 덮어야지 추운데 밤에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쏙쏙 예. 그리고 우리 네 사람이라도 실용적으로 이런 얘기, 뭐 세상엔 더 많겠지만, 어, 그, 하여튼, 말 안 듣는 전자제품 욕할 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진짜, 그럴 때, 없는 데서 말해야지. 코앞에서 말하면 지도 기분 나쁘겠지. 나중에 그 연구실 가서 전자레인지 욕해야지. 뭐 이런 생각 가끔 하기도 하고. 이게 저기 뭐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죠. 오켄쌤 어떠십니까? 어, 그 전체적으로 제가 그 동아인류학을 다음 시즌 뭐 할까 이런 거 생각하는 것도 너무 재밌고 읽을 게 참 차고 넘친다란 말을 그냥 넘쳐 넘쳐 이런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이거 이거 있잖아요. 리프리젠트 한다는 거. 그러니까 객관적 사실이라는 거. 아니면 우리의 말이 그러니까 말로 상처를 받고 말로 상처를 이제 주로 주죠. 우리가 언어를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저만 상처를 받고 저만 상처를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언어로 사고를 하기 때문에 그 언어가 결정화시키는 데서 다 출발을 하고 그러니까 뭐 못생겼어 그러면 내가 못생겼다고 뭐 이게 거기서 이제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다 그 단어가 주는 견고한 상상이 우리를 편하게도 하고 괴롭게도 하는 건데요. 근데 그게 어떤 단어가 대상을 1대1로 지시하는 게 아니다. 수정쌤 예쁘셔. 그게 그 말이 아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좀 말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고 특히 이런 걸 보면은 어떤 식으로 말해야 될지 이런 영감도 많이 받으니까요. 자,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1번은 주술적 관계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회가 주술에서의 언어적 차원이랑 일상 언어의 차원을 매우 구별하고 있다고 말노브스키가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주술에서는 이게 나무나 터부나 이런 것도 다 그다음에 이거 정말 할 게 많은데 인간이 자기를 자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잖아. 너 그러니까 4월에 그 춥게 이불 안 덮고 잔다고 이게 내가 기준이잖아요. 네가 그러니까 쟤도 그럴 거야. 이게 되게 인간 중심주의고 나 중심주의고 한 끗 잘못 지나가면은 되게 오만한 그 척도주의잖아요. 그런데 이 신화가 왜 나를 자로 삼으면서도 오만하지 않은 것인가도 참 생각해 보고 싶더라고요. 신화에서. 그래서 요 이제 첫 번째 문단은 두 번째 문단이네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터부 기간 내내 마을에서는 어떠한 불빛도 눈에 띄어서는 안 된다. 만약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횃불을 옮겨야 한다면 그것을 앞으로 잘 감싸야 한다. 잎으로 잘 감싸야 한다. 만약 밤에 요리를 해야 한다면 새어나간 불빛이 마을을 밝히지 않도록
오두막에 가려진 곳에서 요리를 해야 된다. 만약 어떠한 불빛이라도 카프와 혹은 그러니까 어린 코코넛에 닿게 된다면 그것은 코코넛의 얼굴, 이밀리카틸레 미기시를 환하게 비출 것이며 열매는 덜 여문 채 떨어져 버릴 것이다. 어린 코코넛은 소리와 마찬가지로 빛에 의해서도 충격을 받으면 안 된다. 이 빛은 그 두 개의 기능이 있죠. 밝힌다, 덮인다. 밝힌다, 덮인다고. 요게 합해지면 변용을 시킨다고, 그 불은 변용력이다라고 신화의 식탁이로라는 그 책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제가 하게 됐고요. 그 리브스트로시 신화. 근데 여기도 빛이 어, 충격을 줍니다. 이 어린, 그러니까 속도에 영향을 미치든지 자극을 주든지 그 다음에 그래서 요것도 저는 위에 두 개가 기본적으로는 같은 얘기. 사람도 어, 자다 불빛을 잊는다든지 안 먹고 싶은데 먹어야 된다든지 뭐 이렇게 때라든지 요것도 더 들어가면은 기준은 너도 그렇지 않겠느냐. 자, 세 번째. 물론 누구도 야자나무에 기어 올라가면 안 되고 또한 마을이나 작은 숲에 있는 다른 어떤 나무들도 기어 올라가면 안 됩니다. 이것은 카이투부타부 장대에 대한 존경의 표시다. 토착민들은 설명한다. 족장에 있을 때 평민들은 나무 위에 기어 올라가지 않는다. 그는 족장 위에 올라가 있게 되는 거다. 족장은 화를 낼 거고, 마찬가지로 카이투부타부 막대기도 화를 낼 것이고, 우리는 코코넛은 떨어져 버릴 거다. 셋 다 떨어지면 안 된다는데, 어, 자, 이 전체 세 문단 중에 위에 두 개가 한 세트고, 밑에가 다른 세트입니다. 제가 그렇게 읽어봤습니다. 위에 두 개는 뭐냐면은 어리니까 자극을 주면 안 돼.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조용히 지금 자기를 성숙시키려고 해. 그런 거 이렇게 막 섣불리 뭐 이렇게 건드리는 거 아니야. 근데 세 번째 뭐냐면 걔가 곧 족장이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얘가 다루는 그 포인트가 좀 다른데요. 나무에게서 족장을 보는 거죠. 어리든지 뭐 키가 컸든지 작았든지. 그러니까 이것도 은유적 사고인데 위에 은유는 잘하는 것 일반, 밑에는 구체적이라고 할까요? 상위적이라고 할까요? 좀 추장과 나무가 동일하다. 이렇게 보는 게 있습니다. 셋 다, 그러니까 나무가 사람을 대신한 거죠, 이 경우는. 요거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유리쌤은 어떠십니까? 음, 저는 그냥 이제 그 터부 막대기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만 생각했는데 어떤 나무에도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그 야자가 추장이 될 것이다라고 연결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 그렇게 이해해도 네. 될까요? 네. 네네. 그냥 야자에게서 추장을 보는 겁니다. 그거는 걔는 추장이 진짜 아니잖아요. 근데 추장의 땅이고 그래서 어, 어떤 등치가 일어나고 수정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위에 두 거는 그냥 그럴 것이다. 그럴 것임이 좋습니다. 아하하, 근데 얘는 것이다고 이거는 기다. 이 실제 있는 사물에서 바로 그 족장을 네, 보는 거기 때문에 이 되게 재밌죠. 자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한 대상을 놓고 두 개를 보는 거잖아요. 아니 나무가 사람인 것도 했는데 나무에게서 애도 보고 족장도 보는 거예요. 이상하다 지금. 이게 그게 그러니까 소설을 물론 카프카는 예외인데 그래서 이렇게 됐다 저기 나무가 서 있다 이런 소설이 있잖아요. 그거보다 이게 지금 아주 중층적이면서도 의미가 더 풍요로운데 옥현 쌤 어떠십니까? 재밌습니다. 부들부들 그거 톨스토이 아니 진짜 제가 경솔하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본 톨스토이 전쟁과 평화 안나 까레리나 지금 오지게 두껍잖아요. 지금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되는데 제가 지금 그 긴 걸 왜 읽었나 싶은 생각이 가끔 들기도 하거든요.
아니, 읽었죠. 이제 읽어야 되는데. 아, 이거는 뭐냐면은, 톨스토이의 그 소설이 전쟁과 평화가 일본, 전쟁과 평화가 일본이죠. 톨스토이를 공부할 때, 일본, 그 전후에 뭐 있을 것 같은데, 일본인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가장 놀란 거는 그 소설을 읽으면 소문 열면 걔들이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언어가 밖에 없는 환상을 지시해. 그래서 그 작품이 받은 가장 큰 충격은 너무 사실 같다. 이거 완전히 새롭고, 밖에 이게 되게 실감 효과를 주었다고 합니다. 언어가 이게 기술이죠, 기술. 그래서 문화마다 그 역사적 조건마다 그 언어가 우리에게 우리 마리노프스키도 그런 얘기를 하죠. 부정적 실제감을 주는 거지. 실제가 있다는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리노프스키가. 근데 톨스토이 소설은 너무 이렇게 그 언어가 정말 투명하게 그렇게 느껴집네. 그 투명성이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요거. 이게 언어 자체를 근대어를 공부하게 되면은 트랜스파런시라고 하는 투명도에 대한 집착이 있어요. 제가 지금 설명을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라든가 현실을 생생하게 재현을 하고 싶다라든가 이게 작가적 욕망에 언어는 대단히 투명하다고 전제되어 있고 대상과 나의 인지하는 나와 대상 간에를 언어가 바로 하이웨이를 놔가지고 탁 마주치게 해야 된다라는 강박이 있습니다. 그거를 분석한 책도 어디 있을 텐데요. 카프카는 그거가 마음에 안 든다. 북한 말이라고 하는 게 다 비유다 이렇게 말하죠. 진짜를 찾을 수도 없고 그리고 뭔가 지시하는 언어에 대해서 되게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도 그 작가를 되게 공부할 때 중요한 이유고 프루스트도 언어라고 하는 그 관념적 사고의 한계 이건 줄 알았는데 아니다. 그럼 아닌 건 줄 알았는데 또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결국 다 기다. 이렇게 가는 방식인데요. 그 많은 것이 사실에 대해서 집착을 한다면은 여기는 이게 이제 진짜로 저는 이게 아주 흥미진진 한 대상에서 동시에 여러 개를 본다. 그런 주술과 그러한 터보의 의미체계다. 수영쌤 어떠십니까? 저는 톨스토이가 더 마음에 드는데요. 왜요? 왜 마음에 드십니까? 그 언어의 실감 효과라는 게 사실은 그 족장이 나무다라고 할 때 이 트로브리안드인들이 그 자기 말로 현실을 좀 만들어내는 그런 네,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언어라는 게 사실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요. 지금 이게 다 주술이지 않습니까? 어떤 말을 하는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그렇게 보는 거는 어떤 말들의 이 그물 같은 게 있는 거죠. 제가 지금 그물 말고 다른 비유가 떠오르지가 않는데 적당한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체계라는 단어를 안 쓰고 싶어서 하는 건데 말에 어쨌든 말에 체계가 있는 거죠. 어떤 조직 말누프스키 방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조직된 방식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보면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면 얘가 둥글게 둥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거를 이 오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오후에 할 거. 이게 신화적 세계관이죠. 신화적 세계관. 오늘 오후는 두 개의 세계관이 다르다. 하나가 신화적 세계관, 다른 하나가 종교적 세계관. 그리고 신화적 세계관은 은유와 한유적 관계로 세계의 질서를 자기가 이렇게 타고 가게끔 하고 종교적 세계관에서는 강력한 상징 체계가 작동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후에 하면 되는데요. 이런 신화적 세계관은 어, 이런 신화적 세계관은 굳이 말하자면 이게 종교적 세계관이죠. 오후 거 같이 해가지고 똑같이 하는 거죠. 신화적 세계가 이렇게 돼 있는데 종교적 세계에서는 성상 있지 않습니까? 뭐 이래가 아유 참네.
이제 날개를 달았어. 동그라미가 위에 떠 있고. 이러면 뭐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상징 코드가 바로 뭔가를 지시하잖아요. 뭐 동그란 거 달고 나오면 천사다. 걔가 날개가 있다. 뭐다. 발에서 피가 흘러. 뭐다. 이게 바로 지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현이라고 하는 단어는 언어와 그러니까 표현하는 것과 표현되는 것 사이에 1대1 관계가 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오전 오합하면 이렇게 합칠 수가 있겠네요. 근데 신화적 세계는 은유 플러스 환유를 쓰기 때문에 끊임없이 미끄러져 가요. 그게 얘랑 같은데 얘랑 비슷해. 그래서 또 이렇게 닮아 계속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긴 것은 기차? 이렇게 이제 계속 가니까 기차가 바로 뭔가를 지시한다고 보기가 되게 어렵죠.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세계는 되게 주술적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하면, 주술적이라고 하는 거는 그 말을 하면은 그 말을 해서 어떤 효과를 계속 끌어당기려는 말의 작용 같은 게 있다는 거죠. 내가 코코넛을 근처만 안 가도 걔가 예뻐진다잖아요. 그러니까 행동, 말, 이런 게 다 현실과 완전히 관련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면 제가 예뻐진대. 근처에 안 가도 예뻐진대. 지금은 가야 돼. 이게 오늘 오후인데 내 말과 행동이랑 세계가 계속 연동한달까요? 같이 가잖아요. 유리쌤 제가 유리쌤 어떠십니까? 내가 유리쌤이 좋아요 하면은 그때부터 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특정한 말을 하면은. 괜찮으십니까? 그러니까 주술이라고 하는 거는 효과를 계속 보려고 말과 몸과 물건을 막 이렇게 놓고 저렇게 놓고 나는 이렇게 있고 몸을 이렇게 구부리고 말은 저렇게 하고 그 말은 네가 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현실이랑 이 존재가 계속 서로 인가를 주고받고 주고받고 이렇게 이제 계속 가는 거죠. 주술이라는 게. 그런데 종교학 세계에서는 지시만 하는 거죠. 이 말이. 이거는 그거고 저거는 저거 이렇게 되니까 서로 그냥 이 정지 모델인 거고 굳이 말하자면 둘 사이의 관계는 없죠. 뭘 해볼 수 있는 관계는 아닌 거죠. 자, 톨스토이의 소설을 보면 너무 생생한데 그것이 그리고 내가 아니, 걔는 걔고 난 나죠. 그러니까 주술적 세계는 그걸 바라보기만 해도 걔가 애를 낳아버리잖아요, 지금. 근처 가서 침만 잘못 뱉어도 뭐 일이 뒤틀리잖아요. 방구만 껴도 지금 이게 일이 어긋나고 막 이런 거라고 하는 거고. 톨스토이가 생기는 문을 열면 거기 있는 세계인데 그거는 나랑 절대적 거리 속에서 요정되는 세계입니다. 재미있는 게 요거 이제 아니 이게 하여튼 저의 주장이에요. 요 동네가 말이 많아요. 요 동네가 말이 많아요. 이 동네 말을 별로 안 해요. 신화가 괜찮은데 신화가 짧잖아요. 몇 줄이면 되잖아. 긴 것은 기차만 해도 되잖아. 근데 여기는 말이 많아 여기가 한도 끝도 없이 말이 많아요. 이게 이제 인상적인 포인트고 톨스토이는 기본적으로 책이 요따만 하잖아요. 톨스토이 작품 읽을 때는 난 다시는 여기 안 온다는 각오로 임해야 돼요. 한번 보고 나중에 또 보면 돼. 이러면 안 돼요. 그게 톨스토이가 게다가 톨스토이가 하나 이렇게 가야 되고 그 비슷한 강박을 가진 사람인데 그 강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사람이 플로벨. 어떻게 하면 마음을 그려낼 수 있을까? 그런 광기 어린 욕망을 가진 작가들도 많았다고. 이거야말로 객관이 불가능한데 거기도 들어가면 제대로 이게 기술적으로 착시를 만들어내죠. 그 시제를 가지고 개발해냅니다. 마음이 마치 정지 모델처럼 나 너 좋아해.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끊어서 뭘 좋아한다는 얘기인지 난 너 싫어. 이게 또 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따져보면 복잡한 거를 언어적으로 요것도 제가 지금 너무 거칠게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복잡한 이론 아닙니다. 이건 어디 있냐면은 제가 어디서 읽었냐면 지금 완전 절판된 책 중에 표상 공간의 근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고 어,
근대 소설은 재미가 없을지 모르겠다라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하하하. 그로부터 20년 후 여기 도착했네. 그 책 재밌죠. 표상 공간의 근대. 언어가 기술이다, 기술. 이거를 그 배우게 해주고. 그 되게 재밌는 책이고, 그 책 번역자가 박성관 선생님이십니다. 그 책 처음 번역할 때, 그 풍경도 되게 재밌게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요 148쪽이 언어에 대해서, 주술적 세계에 대해서, 요 세계에서 대상을 볼 때, 어, 다양한 거를 본다. 이 인간도 보고, 저 인간도 보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아직 이제 요 얘기가 안 끝났는데, 149쪽에, 자, 주문이 있습니다. 내 마을의 한복판을 걸어 돌리고 돌아다니는 자는 누군가? 이거 막 반복하고, 바로 나다. 아, 니겠지. 그런데 나의 할아버지, 우리 둘이서 내 마을의 중앙 공터를 걸어 다녔다. 요게 신화를 제가 선생님들이 쳐주신 게 있어가지고 이제 더 좋았고, 근데 참 그 자체로는 도대체 이게 주어가 누구고 상황이 누구고가 참 어렵구나 이런 것도 새삼 알게 되고요. 근데 그 밑이 중요해 보는데 이 주문은 투쿠아쿠아에서 나왔지만 오마라카나에도 그 주문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모든 마을에는 개별적인 이름으로 불리는 중요한 코코넛을 한 그루씩 있다. 자, 앞에 거는 이제 어떻게 끝나냐면은 한 나무에서 어린애를 보고 족장을 보고 이랬는데 지금 여기는 어떤 나무가 완전히 개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걔는 고유명이 있어. 걔는 고구마 씨야. 아니 뭐라 밍크야. 뭐 이런 하여튼 이름을 붙인다는 제이미라든지 뭐 이런 이름을 제이미 본명이 김재댕이 거기서 빵 터져가지고 제이미 하다가 재댕이 집에 가서 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이수지 진짜 재밌었고요. 그런데 그래서 이게 자 개별적인 이름으로 불리는 중요한 코코넛 이제 이름을 받은 애가 어떤 애 이름이 없고 자, 오마라카나의 중요한 코코야자는 드보아 테블라 동굴로 불린다. 걔는 그 나무가 그 부러지면 그 자리에 새로운 나무가 생기는데 이것도 재밌는데 걔가 동굴 나무가 필요한 거죠 이 마을에는 하나가 개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거는 동굴 역할을 하는 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야자나무에 무겁게 많이 달린 열매와 잎들이 바람에 흔들려 비벼질 때 분명히 그렇게 높은 소리를 낼 것이기 때문에 높은 소리가 필요하고 바람이 거세게 불면 불쾌한 소음을 내는데 이 자리에 어떤 나무가 키라는 소리를 내니까 걔는 소리가 내는 그 질감 때문에 소리를 연상시키는 동굴이라는 고유명을 받았는데 그게 개성을 나타내는 줄 알았더니 자리와 소리라고 하는 문제에 또 걸려 있고. 이거는 수영쌤 어떠십니까? 음, 다리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 제자리에 있어야 네, 된다는. 네, 그렇죠. 복잡하다. 복잡한데 어쨌든 그 저희 아버지가 개를 키우셨는데 이름이 허비인데 허비가 20년 산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중간에 딴 애가 허비 됐어. 이게 무슨 이게 뭐 몇 명의 허비가 있었던 것인가요? 너무 하신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아빠는 허비만 있으면 되는 것이었던가? 이해가 아니고 허비가 있는 게 중요한 거지. 얘가 허비든 제가 허비든 관계가 없어도 이게 제가 참 큰 쓰라림이 있었는데요. 이거 읽으면서 그렇지 소리내는 개가 필요한 거지. 그 자리에 나무가 있어야 돼. 유리쌤 요건 어떠십니까? 뭐 대상에 대해서도 그렇고. 네. 마을마다 한 그루씩 있어야 된다고 해서 그 마을에 나무가 있는 게 나무가 많지만 그 한 그루가 특별한 나무고 저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존중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어, 좀 약간 좀 보편적인 것 같기도 해요. 어떤 마을에 거기를 상징하는 나무 한 그루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게 야자나무고 또 하필이면 코코넛
나무인데, 근데 이제 보편적이지 않고 특이한 것은 이름이 있다는 게 되게 특이했고, 또 그게 소리로서 어떻게 한다는 것도 특이했고, 뭔가 되게 이상하다, 특이하다, 뭐 하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일쌤 정리가 좋네. 1번. 모든 마을에 특정한 나무가 있다. 걔들은 되게 개성적인 이름을 부여받는데 핵심은 어떤 데는 동굴이고 어떤 데는 바다고 뭐 이렇게 될 것 같네요. 모든 마을에 동굴이 필요한 건 아니다라고 지금 말모프스키가 설명하는 것이다. 그런데 왜냐면 이게 예로 설명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만약에 일반적으로 동굴이 필요하면 진술을 다르게 했을 것 같고 얘가 그렇다니까요. 어떤 데는 끼악이라는 소리가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데는 쿵쿵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음성적으로 그 마을에 필요한 음성의 자리에 대한 생각을 제가 했고 이게 마을마다 좀 다를 수 있고 그런데 되게 개성적으로 붙여지고 자리가 중요하다. 상징물이다. 근데 고유명이 있다는 건 이제 엄청난 거죠. 이게 애칭이기도 할 것 같고요. 걔가 베어지면 뭐 또 심어야 된다 그 자리에. 비 오도 안 된다. 이러니까 지면 배열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해보고 말아보고 막 옆으로 5cm 밀어볼까 이런 것도 안 되고 딱 그 자리에 심어야 되고 그래서 자 이렇게 조금만 힘을 내요. 자 150페이지에 진홍인고 인고야 목청 코코넛 뭐 소리 그래서 150쪽에 밑에서 둘째 줄 진홍인꼬는 은유적으로 말하면 희생양 역할을 하도록 진홍인꼬를 뭘로 이제 상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코코넛이 나와라 나와라 이렇게 해서 희생양 역할을 하도록 진홍인꼬가 계속 그러니까 이게 철출되고 있습니다. 진홍인꼬 잘라내라 잘라내라 목청은 녹색 코코넛이 그러니까 인꼬를 잘라내서 뭐가 되면은 그 코코넛이 더 이렇게 풍요로워진다 이런 요소고 인꼬 자체의 역할을 보면서 상징적으로 역할을 하도록 불러내진다. 그래서 151쪽에 이제 그걸 떼내게 됩니다. 야자나무에 기어 올라가지고 저마다 견과를 몇 개 갖고 오는데 외부 껍질을 제거하고 있는데 견과를 주술사에게 주고 깎기로 자르고 돌려준다. 그래서 이 야자 열매가 주술이 들어가면 어쨌든 주술사의 손을 거쳐서 마지막에 다시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주술은 코코넛 겨냥 그 세 번째입니다. 토착민에게 151쪽 세 번째는 카이토 부타부의 핵심은 주술이다. 그것은 견과를 자라게 하고 풍요롭게 만든다. 토착민들은 그 주술이 카푸와 덜 여물은 어린 견과의 낙과를 방지하고 그것을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수행된다. 밑에서 셋째 줄 주술을 전혀 행하지 않더라도 안 가면 그만 아니냐. 그건 아니다. 그거는 그냥 뭔 소리야 이런 거고 그거는 그냥 이런 지하에 그냥 택도 그건 그냥 그거 이거 되게 재밌으시죠? 그냥 안 들리는 말 같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 하는 거야? 막 이런 거. 어, 그래서 여기도 주술이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게 그 윌슨 발제도 아주 좋았는데요. 동기를 준다는 게 주술이. 이 동기는 심리적인 거지 않습니까? 이게 참 어렵죠. 내가 저거를 해야 돼. 이렇게 이게 동기 있잖아요. 동기. 이게 동기는 그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같으면 이 책을 내가 밥때를 놓치더라도 이 책을 봐야 돼. 이 정도까지 오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추워도 오늘 일어나가지고 지하철을 타야 돼. 이러한 결심이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거의 뭐 영어로 have to, must, 뭐 해야만 뭐 이런 거에 해당하는 거를 이야기가 준다고. 진짜 동기다. 근데 이게 이제 더욱 재밌습니다. 이게 진짜 동기라고 했잖아요. 근데 자, 152쪽에 주술에 대한 믿음은 둘째 줄 예식용 경과를 충분히 공급하려는 욕망과 결합돼서 개개인에게 동기를 부여한다. 저게 이제 맞고 옳고 그러니까 내가 이거 굶고 아끼고 잘 키우고 그러므로 여기서 주술은 다른 많은 활동들에서 그러하듯이 사회적으로나 각 개인의 심리적으로나 조직화하는 힘이다. 요거 우리 가져갈까요? 주술은
내 관념을 조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하는 거예요. 요거가 세트가 되게 작동하도록. 그리고 내가 그거를 이제 계속 유지하는 거죠, 유지. 동기가 있다. 저는 이 단어 참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싶은데요. 그, 뭐 하나 좀 웃기게 영화가 재밌게 각색이 되는데 실제로 그 제가 읽은 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폴리네시아 문화가 그 유리쌤 들어보셨습니까? 하와이 문화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십니까? 아, 아니야. 근데 그안 좋아하잖아. 왜 안 좋아하세요? 아, 좋아하십니까? 아, 폴리네시아는 어디서 기원했을까요? 이 대만이에요, 대만. 당황스러우시죠? 대만이랑 하와이랑 얼마나 먼데 1번 포인트는 배 타고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어, 대단하다. 대단하다. 근데 폴리네시아가 트라이앵글로 돼 있더라고요. 뉴질랜드, 위에 하와이, 그 다음에 저쪽에 이스터 섬이라고 그 석산 있는 거 있잖아요. 이 트라이앵글인데 점에서 점까지가 비행기로 8시간, 9시간 된대요. 섬이 너무 멀리 있잖아요. 그런데 문화가 같아. 우리가 8시간, 9시간, 요건 또 어디서 봤냐면은 그 조승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조승연이라는 분이 뭐 하나 분석 이걸 치니까 잘 나와 있었어요. 그분 이거저거 다 보나. 그런데 8시간, 9시간 갔는데 말도 똑같고 옷도 똑같고 관습도 똑같고 대단한 문화권인데 너무 점점이 작은 점이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항해한 그 뱃사람들 얘긴데 가다가 이상한 거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가는 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너무 멀리 있으니까. 근데 막 가려고 한대. 왜 그러냐면은 그 이야기 때문이에요. 그 이야기에서 계속 동기를 제공하고 그 길을 읽잖아요. 그러면 그 신화를 계속 읽는 거예요. 중얼중얼중얼중얼중얼 이렇게 하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바다 위에서. 그러니까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는 우리의 관념을 조직화하는 힘이 주술입니다. 요거 정의 꼭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주술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데 관념을 조직화하는 힘입니다. 관념을 조직화하는 힘이죠, 힘. 그래서 이 힘이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동기를 정당화해요. 그걸 하고 싶게 하고 그걸 하는 것이 옳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시죠? 자본주의도 주술적이라고 해도 되죠. 여기서 이제 바로 관념을 조직화하는 힘이라면서요. 여기 붙들려 있으면 하고 싶고 하는 게 옳고 이렇게 된 그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유리쌤이 집이란 뭘까? 그걸 둘러싼 조직화된 힘이 이렇게 있고 작동을 계속 하고 있으면 그걸 추구해야 되고 추구하는 게 마땅하고 동기와 그리고 그거를 추구하지 않으면 이상해지고 나빠지고 평가 들어가고 이렇게 되죠. 이게 관념의 배치일 뿐입니다.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것을 붙든 자에게는 예외가 없기 때문에 그거 가짜 이런 건 소용없는 거죠. 요거 중요해 보입니다. 조직하는 힘. 근데 이제 문제가 또 나왔어요. 주술과 주술의 모든 장치. 이거 좋죠. 주술은 장치예요, 장치. 이 주술이 뭐 그 안에 그러니까 장치여서 작동을 하고 작동을 하니까 실체화되면서 정당해지고 도덕적 권위를 갖게 된다고 마르리노프스키가 쓰고 모든 주술은 그런 거고 그 안에 그걸 뭐 실제적으로 오마르 카나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이렇게 보지 않는 마리노프스키 입장이죠. 마리노프스키 입장.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장치다 기호 의례 터부 자, 기호가 말이고, 의례가 행위고, 터보가 이 물질들에 대한 태도니까요. 물질적인 거고. 없다면 수백 명의 남자들과 여자들, 아이들 통제, 유혹적인데 손 닿을 만한 거리에 있는 것들을 접근하지 못하는 막는 일은 불가능하다. 이게 인간이 말리노프스키의 여기 참 해석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말리노프스키가 이 관찰 결과 인간은 그 무엇보다도 말에 걸리는 존재죠. 이야기에 걸려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가시밭을 나 이야기 없이 그러면 뭔가 안 될 것 같잖아요. 저희가 막 이렇게 쇠로 된 가시 이렇게 철망 같은 걸 쳐놨어.
그러나 저거 넘어가면 다치니까 안 넘어가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 이야기가 거기 너무 뭐 있다 이런 얘기 계속 그 자기가 쓰면은 가시밭길도 간다는 거예요. 요렇게 읽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무엇보다 주술, 이야기, 이런 관념의 체계, 그것을 떠받치는 장치가 인간에게 동기를 준다. 인간은 그 큰 의미에서는 배고파서 막 허덕허덕하면서 막 먹고, 아, 저 사람 되게 나한테 밥 줄 것 같으니까 달라붙고, 이렇게 되지가 않고, 이야기 안에서 논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주로 쓰는 이야기, 아니면 이제 어떤 이야기가 그 필요한 걸까라든지, 어떤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인가라든지, 그런 걸 생각하게 합니다. 그 이후에도 생각나게 하고요. 그런데 이제 아직 남았어요. 그래서 불가능하다. 그들이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데 이 마지막 문장이 재밌더라고요. 그들이 터부를 지키기 위해 겪는 바로 그 어려움이야말로 터부를 온전히 지키는 도덕성이 된다. 여기서 제가 하나 끊고 가게 되는데 앞부분은 관념이 우리에게 그거를 동기를 준다입니다. 근데 요 마지막 문장 있지 않습니까? 그걸 열심히 하니까 또 그게 옳은 게 되는 거죠. 수영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마지막 문장에 대한 해석. 허물을 걸고 계속 금기를 만들고 어려움을 네, 이렇게 일부러 네네네. 만드는 것에 대해서 참 인간이 무엇인가. 여기 이거 저는 참 이게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거기서 도덕성을 이렇게 가져버린다는 멘트 같아요. 그리고 이게 사실 그래서 선악의 저편이죠. 선악의 저편이란 말이 선악 너무 뭐가 있는 게 아니고 선과 악을 가르는 것이 도대체 선과 악의 기준이 언제 출현하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해주는 어떤 공식 문구라면은 언제부터 이게 강력한 도덕적 힘이 열심히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들어가면 열심히 했다는 거 외에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저 자신도 만약에 야 이렇게 열심히 했잖아. 그건 열심히 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열심히 했다고 해서 옳은 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옳은 걸로 가져가는 거지라는 요 부분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노력이 투하돼, 우리가 그 버스 안 올 걸 알아도 마지막까지, 2시간을 기다렸는데 못 떠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비슷하기도 하고, 내가 쟤를 2년을 쟤한테 공을 들였는데, 그러기도 하고, 제가 요 문장을 읽을 때, 어려움이야말로 우리를 도덕적으로 정당화시키는, 그러니까 고난을 부여하고 막 허들을 넣으면 대단한 일 같고, 노력을 그냥 막 했다지. 그래서, 가치의 가치를 묻는 일에 대해서 또 생각하게 되고, 요게 제가 선생님들은 다 카프카를, 오켄쌤도 좋아하십니까? 좋아하기로 치시고요. 어, 예, 좋습니다. 하거든요. 좋아하기로 그냥 같이 이런 좋은 자세고. 그 법 앞에서 중간에 시골 사람이 와가지고 열심히 해요. 안 들여다 보내주니까. 어디서 오셨어요? 제가 우리 동네에서 이런 감귤나무가 있는데, 뭐 그러시나요? 그러면 이제 문지기가 네가 뭐라도 안 한 것 같을까 봐 내가 그냥 물으면 답도 해주고 뭐 이렇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같으니까 그건 못 떠나는 거예요. 요런 부분. 교수님 어떠십니까? 제가 이렇게 해석해도 재미있으시겠지만 좀 더. 아니, 오늘 수업을 들으니까 네, 그냥 좀 딴 얘기인데 네네. 계속 주술적으로 살았는데 이런 거를 나 인정을 안 하고 있었다는 느낌. 내가, 네, 네. 네네. 계속 이렇게 막 그 코코넛에 계속 뭐 주술을 하고 이런 게 효과가 있어? 왜 이렇게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돼? 막 이런 민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삶을 생각해 보면은 현실과 말이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네네네. 서로를 변형하고 네네. 굉장히 네. 주술적이었는데 네네. 이런 책 보면서는 또 뭐 이게 뭐 옛날이라서 이런 거 아니야? 막 이런
이런 게 작동하고 있었구나. 네네네네.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런 종교적 세계관, 어떤 막 네. 지시적이고 어떤 정지 모델에 네네. 내가 속해야 되고 뭐 이런 거에 많이 길들여져 있어서 그거 자체가 네. 주술이다. 아, 이게 지금 분석이 되게, 제가 했던 거는 뭐냐면요. 요거 자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특정한 관념의 그 조직일 뿐이라고 보면, 어, 얘도 뭐 주술이다. 이걸 두 개를 비교하는 건 아니고, 수영쌤 어떠십니까? 은유와 한유도 상징의 종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죠. 네. 이게 그 책마다 다릅니다. 책마다 그 카테고리를 다른데, 오늘 우리가 읽는 아침 책, 오후 책은 아니다. 아니다. 상징은 완전히 지시관계를 갖죠. 완전히 문화적으로 특히 응고시킨 거니까. 은유와 한유는 같지 않다는 거를 작동시키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같지 않은 걸 알고 같다고 말하고, 다르다는 걸 알고 닮았다라고 말하고, 이렇게 가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가서 요 타로, 야자, 바나나 이렇게 좀 마무리하면, 나무 열매, 야생 열매, 그 다음에 족장은 자기 건데 못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유리쌤이 되게 재밌게 쓰신 것처럼 그 죽은 남자 밤에 부풀어라, 나 이게 되게 역겹다라고 말로스키가 쓰지 않습니까? 도대체 근데 그 이후로 바나나를 못 먹겠다 되니까, 이런 기술이 말노프스키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서 우리가 이제 재밌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시체에 대해서도 아, 죽는 건 무서워 뭐 이런 게 아니고, 그거에서 그냥 형태를 보는 거죠. 되게 죽으면 좀 부풀어 오른다. 그다음에 뭐 사람 어떤 경우에 어디가 붉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대상을 보기 때문에 착한 사람, 나쁜 사람, 뭐 인간에 대해서도. 그런데 요거 유리쌤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리쌤도 재밌게 쓰시기는 하셨는데요. 좀 더 얘기해 주시면. 어, 아니, 저는 이 문구를 읽고도 바나나를 계속 잘 먹는데, 마리노프스키는 한동안 못 먹었다고 하니까, 이 감수성이 예민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유럽인의 당시 사고인가? 뭐, 이런 생각하면서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재밌는 진술이네요. 당신의 감수성이 이렇게 높다고 자랑하시는 거야? 이런 생각이 이제 갑자기 빈정거리고 싶게 되기도 하고. 우리는 이럴 때 음, 비위가 약하신가 봐, 이렇게 그냥 얘기하긴 하는데, 근데 이제 굳이 썼다는 것은, 그, 그렇죠. 독자를 의식한 걸까? 뭐,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주 좋네요. 마리노프스키의 이 작업 때문에 그런 책이 있지 않습니까? 저자로서의 인류학자? 작가지, 작가. 뭐 객관적으로 뭐 예를 설명해. 그러니까 저자다 이런 게 있고. 우리 역자님께서 우리 그 페이스북을 보시고, 아니 이 책을 읽고 있냐고 이러면서 대단하다라고 하시고, 우리 그 인문공간 세종의 요 후기를, 옥현쌤 올려주신 후기를 제가 제 페이스북으로 나르고, 제 페이스북에서 유기푼 쌤이 날라서 유기푼 쌤 페이지에서 나 그 책 집에 갖고 있어 누가 댓글 달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약간 홍보가 돼서 되게 희귀한 사람들인데 기뻐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포함해가지고 요런 게 되게 좋죠. 지나갈 수도 있는 걸 굳이 썼다는 것이 여기서. 인류학의 숲으로 초대합니다. 인문세닷컴에서 만나요.